특히 인상적이었던 거는 몽클라르 중령이라는 분, 프랑스 중령이신데 보니까 1, 2차 세계대전에 참전해가지고 중장, 별 3개로 예편한 분이 다시 중령이라는 계급을 달고 6.25 전쟁에 참전을 유엔군으로 했다는 자체에 대해서 굉장히 저는 너무 놀랐고요. 이사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엊그제 이제 새해를 맞이한 것 같은데 벌써 또 뭐 1월 말 쪽으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세월이 점점 더 빨리 가는 것 같습니다. 예, 그런 것 같습니다. 오늘은 이사장님하고 어떤 말씀을 좀 나누고 싶으냐 하면은 우리 작년 말에 동국대학교 수료생들과 함께 양평에 지평리를 갔지 않습니까? 또 특별히 지평리 전투 기념관을 갔는데 저도 사실은 지평리 전투에 대해서 깊이 있게 몰랐는데 이사장님께 여쭤보고 싶은 게 6.25 당시에 지평리 전투의 내용과 그 다음에 거기서 우리가 승리를 했지 않습니까? 네. 그 승리를 한 것에 대한 역사적인 의의라고 그럴까요? 그런 거를 우리 독자들한테 한번 설명해 주시면 참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1950년 6월 25일에 북괴군이 남침을 했지 않습니까? 그때는 우리나라가 남한 측에서 전혀 준비가 안 돼 있었기 때문에 그냥 허무할 정도로 그냥 무너져가지고 불과 3일 만에 수도 서울을 빼앗기고 수도를 대전으로 대구로 결국 부산까지 이렇게 옮기게 되는 그런 일방적인 피해를 당하는 시기였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잘 아시다시피 미군이 메가더 장군의 그 인천 상륙 작전이 성공을 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반격을 해가지고 저희가 이번에는 북진 압록강 가까이까지 갔었죠. 그러자 또 중공군이 개입을 했지 않습니까? 처음에는 중공군이 개입을 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우리 아군 측에서는 예상을 했는데 어쨌든 중국이라는 나라는 알아줘야 됩니다. 한반도에 뭐가 일이 생기면은 가만히 있지를 못하는 나라예요. 그래가지고 밀고 내려와가지고 압록강 바로 밑에 전선에서부터 이제 우리 연합군, 즉 미군을 주축으로 하는 유엔군과 우리 국군이 후퇴를 하게 되지 않습니까? 후퇴를 해가지고 이제 그 다음 해 1월 4일 소위 1사 후퇴, 1월 4일 수도 서울을 또 뺏기고 후퇴를 하게 되었는데 그동안에 일방적으로 밀리기만 했었거든요. 그 당시에 어디까지 밀렸는가 하면은 평택, 원주, 삼척, 38선 밑으로 쭉 내려왔는데 원래 김일성의 전쟁 계획은 6월 25일에 밀고 내려가가지고 8월 15일까지는 남한 전부를 싹쓸이 한다 하는 계획이었단 말입니다. 그 계획은 이미 물 건너갔지만은 중공군이 개입을 하면서 그 1차 공세를 타고 쭉 내려오는데 아직도 우리가 전력이 제대로 방어 전략이 완벽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는 와중에서 이제 지평리 전투가 벌어졌던 거지요. 지평리 전투에 그 당시에 주둔하고 있던 미군 부대가 미 23여단 그리고 미군 플러스 프랑스 대대가 있었습니다. 같이 연합으로 해가지고 한 5,000명 정도 군사들이 있었는데 거기를 중공군 3개 사단이 한 25,000 병력으로 포위하고 내려왔단 말이죠. 거기서 뚫리면은 그러면은 그 사람들은 뭔가 하면은 이렇게 밀고 내려와가지고 남쪽으로 수도 서울을 포위하겠다는 전략이었고 만약에 그렇게 되면은 우리는 수도를 뺏기면 뭐 전쟁에 지는 거 아닙니까? 뭐 무슨 수를 써서라도 막아야죠. 그런데 25,000대 4,500 이거 뭐 10대 1도 5대 1이 넘는 그런 병력 불균형인데 그것을 3일 동안 막았습니다. 그 3일이라는 시간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그동안에 우리 후방에서는 반격 태세를 갖추었고 국민들을 보호하고 새로운 전략을 짤 수가 있었고 또 적군 입장에서 볼 때는 이 남한이 그냥 물밀듯이 밀고 내려갈 수 있는 곳이 아니고 튼튼한 자기네 공격 병력을 넓게 펼쳐야 되는 그런 부담을 안게 된 것이죠. 다부동 전투도 있고 백마고지 전투 많은 전투가 3년 동안 있었는데 그 중공군의 1차 공세 때 중공군 공세가 뭐 파상적으로 있었습니다. 2차 공세, 3차 공세, 4차 공세 있었는데 어쨌든 그 공세를 막아내면서 수도 서울이 포위 작전을
봉쇄하고 우리가 반격할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을 벌었기 때문에 이것은 6.25 3년 전쟁 수많은 전투 중에서 굉장히 아주 전략적으로 중요한 전투였었죠. 네. 저도 지난번에 이제 같이 답사도 가고 지평리 전투기념관을 봤을 때 놀랐던 거는 특히 인상적이었던 거는 몽클라르 중령이라는 분. 프랑스 중령이신데 보니까 1, 2차 세계대전에 참전해가지고 중장, 별 3개로 예편한 분이 다시 중령이라는 계급을 달고 6.25 전쟁에 참전을 유엔군으로 했다는 자체에 대해서 굉장히 저는 너무 놀랐고요. 와, 정말 대단한 분이구나 하는 생각을 했는데 거기서 우리가 3일 동안 어쨌든 잘 지켜서 6.25 전쟁에 또 새로운 전환점을 만들었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이제 좀 뜻깊었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맞습니다. 그게 아마 세계 어느 군 전사에도 보게 되면 그런 특수한 경우죠. 중장이 중령으로 스스로 강등해가지고 왜냐면은 그 당시 프랑스가 우리나라에 파견한 군대 규모가 대대였기 때문에 대대장은 중령이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별 3개 관두고 중령으로서 이 대대를 지휘하겠다. 그래가지고 미군 23연대 휘하에 들어가가지고 같이 싸워서 그건 정말 이길이라고는 아무도 상상을 안 했는데 그런 분이 거기에 끼어 있었기 때문에 아마 그 사기 진작에 굉장히 도움이 됐을 겁니다. 예, 저도 정말 그 내용을 자세히 몰랐었는데 알고 나서 정말 감동을 받았거든요. 자, 그리고 이사장님 이제 우리가 항상 6.25와 임진왜란을 비교를 하게 되는데 지금 지평리 전투와 비견할 만한 임진왜란 당시에 어떤 그 전투 내지는 뭐 전쟁이 있었습니까? 임진왜란 중에 수륙전 합쳐가지고 106번의 전투가 있었다고 하는데 그 중에서 지평리 전투와 가장 좀 그 규모나 전투의 성격이 비슷한 것으로 제가 들고 싶은 것은 행주 전투입니다. 행주. 네, 권유리 행주 전투. 그것이 시기적으로 1593년 2월달이었는데 그 전달에 명나라 이호성 군대가 와가지고 이제 평양성을 회복했지 않습니까? 평양성을 회복을 했는데 물론 우리나라 조선군도 명나라 군과 합세해서 하긴 했지만은 어쨌든 주력은 이제 이호성의 사만 군사였죠. 저희도 한 10,000명 정도 합류했습니다만은. 근데 평양 다음에는 어딥니까? 그 다음에는 한성을 회복해야 될 거 아닙니까? 평양 전투에서는 뭐 우리나라 군사들도 합류하기는 했지만은 어쨌든 남의 나라 군사가 와가지고 평양을 회복을 해줬다. 근데 한양까지도 만약에 남의 나라 군사 덕분에 회복을 한다 하면은 국가 체면이 말이 아니죠. 체면도 체면이지만은 또 그렇게 하면 안 되죠. 그때 이제 우리 남쪽에서는 다른 도는 전부 다 임진년에 일본군에 무참하게 짓밟혀 가지고 전투 능력이 없었는데 전라도와 충청도, 호남 호선은 권유리 이치 전투, 특히 이순신의 그 남해 봉쇄로 인해 가지고 비교적 안전하게 전력을 유지하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광주 목사를 하던 권유리 직전에 있었던 직산 전투에서 이제 패전을 했기 때문에 그 상급자들이 전부 파직이 되고 권율이 이제 전라감사로 임명이 되었거든요. 근데 도체철사 하던 이원익과 아마 교감이 있었을 겁니다. 이게 남의 나라 군사가 와가지고 평양성을 회복을 해줬는데 한성 회복하는 것까지도 남의 나라 군대한테만 맡길 수가 있느냐? 우리도 전력을 다해서 명나라 군사가 내려오고 우리 군사가 올라가보고 하면서 왜군들을 세우수자. 그래서 이제 권율이 군사를 거느리고 군사가 많지 않았습니다. 한 3,000명도 안 됐어요. 기록상으로는 2,800명이라고 하는데 근데 서울에서 아직은 지금 북방에서 내려온 왜군들이 서울에 운거하고 있단 말이죠. 어디에 가서 칠 거냐? 거기에서 이제 몸을 보호하면서 싸울 수 있는 장소라고 하는 것이 행주밖에 없습니다. 행주 산성에서 이제 저 북에서 내려오는 명나라 군사하고 남북으로 협공을 하자. 그러다 보니 일본 측에서는 요남들부터 깨부숴야 되겠다 해가지고 자기네 남아있던 병력들 그 당시에 남쪽에 있던 병력까지 다 불러 모아가지고 한 3만 명 그러니까 군사 수로 보면은 10배지요. 행주로 쳐들어갔던 것 아닙니까? 행주에는 민간인까지 합쳐봤자 뭐 10,000명이 안 되는데 하여튼 1593년 2월 12일이던가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해 질 때까지 그냥 죽을 똥 살 똥 싸웠지요. 뭐 행주 치마에다가 돌을 담아가지고 나왔다는 뭐 말도 거기서 생기곤 했는데 뭐 그거는 사실과는 거리가 있습니다만은 어쨌든 죽을 똥 살 똥 싸워가지고 결국은
퇴치시켜 버렸죠. 그러므로 인해 가지고 이제 결국은 왜군들이 평양에서 지고 행주에서도 지고 그러다 보니까 안 되겠다. 남쪽으로 이제 울산 쪽으로 그리고 남해안 쪽으로 내려오는 계기가 되었다는 점에서 그 전쟁의 흐름을 바꿔놨다는 거죠. 지평리 전투가 중공군의 그 강한 공세를 막고 우리가 반격을 하는 즉 6.25 전쟁의 흐름을 바꾼 그러한 전투가 되었듯이 행주 산성 전투도 지평리 전투처럼 전쟁의 흐름을 바꿔놓았던 그런 훌륭한 전투였었죠. 그래서 이사장님 말씀 들어보니까 그래서 그게 행주 대첩이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네. 하는 거고 상당히 비교해서 말씀해 주시니까 귀에 더 쏙쏙 들어옵니다. 어쨌든 그런 생각이 듭니다. 유엔군이 사실은 자기 나라도 아닌데 6.25 때 미군이든 아까 프랑스든 많은 나라에서 한국에 참전을 해서 목숨을 잃고 결국 지켜준 것이 평화와 자유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참 우리가 다른 나라 군인들의 어떤 피해 대가로 지금 이렇게 대한민국이 세계 10위 안에 들어가 있다는 걸 늘 감사하게 생각하면서 보온하는 마음으로 네. 예, 저는 그렇게 좀 살아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하면서 저희도 보온 많이 했었죠. 미군의 도움을 받았는데 또 미군이 다른 나라와 전투를 할 때에 베트남도 그렇고 또 다른 여기저기 전투 지역의 평화 유지군으로서 이제 가서 보온 차원에서 갚아줬다고 할 수도 있죠. 예. 당연히 그래야 되고 그래서 오늘 마지막으로 이사장님하고 이제 건배는 역시 평화를 위하여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살아보니까 너무 평화가 중요한 것 같아서 그 평화가 그냥 아무 대가 없이 또 주어지는 게 아니더라고요. 맞습니다. 예, 그래서 참 평화 소중하다는 걸 많이 느끼게 됩니다. 평화의 여신은 피를 마시고 산다고 했습니다. 그런 말이 있군요. 예. 자, 평화를 위하여! 위하여!